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윤홍규 전임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경추와 척추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외과 조영준 교수입니다. 어깨와 손발 저림 증상이 나타나면 목 디스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경추 불안정증을 의심해봐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전현준 교수님과 함께 경추 불안정증에 대해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랜덤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추 불안정증이란 무엇인가요? 경추 불안정증이라면 주로 1, 2번 경추에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하위 경추에서 나타날 수는 있고요. 근데 1, 2번 경추는 원형의 1경추와 그 다음에 돌기 형태로 된 제2경추가 삽입되어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가는 인대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서 1, 2경추 간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과도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태를 불안정증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는 1, 2경추 간의 간격이 한 3mm 미만 정도이지만 불안정증이 있는 경우에는 간격이 5mm 이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고 심한 경우에는 한 10mm까지 벌어지게 되면 후방에는 척수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나요법 경추 교정에 도움이 되나요? 회복이 될 수 있는 가역적인 병변에 대해서는 보존적 치료 방법으로 필요할 수 있는데요. 또 물론 일시적인 통증 회복 등을 위해서도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1, 2번 경추 같은 경우에는 간은 인대로 연결되어 있고 구조물들이 약하기 때문에 무리한 추나요법이나 아니면 교정 등을 시행했을 때 신경 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류마티스 질환에 의해서 1, 2번 경추 불안정증이 진단된 환자라면 가급적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높은 베개를 쓰면 경추 건강이 악화된다던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추와 이제 요추는 정상적으로 이제 배가 나오는 형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형태의 전망곡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경추체와 척수신경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태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베개의 높이가 뭐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자신의 가장 편안한 베개를 유지하는 것을 사용하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하게 되면 경추의 전망곡이 훼손되면서 이제 목이 앞으로 꺾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작은 병변이 있어도 신경 압박 증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특히 1, 2경추 불안정증 있는 환자에서는 1경추가 앞으로 더 빠진 양상이 생기게 되면 이 병의 경과가 더 진행하게 되고 그럼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디스크와 경추 불안정증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초기 증상으로만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진단 다 대부분 경추통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경추 1, 2번에 있는 그 압박되는 신경근 같은 경우 역할은 주로 이제 상지 저림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물이 아니라서 이제 목 디스크랑 차별이 생길 수 있고요. 목 디스크는 주로 이제 팔 쪽으로 나가는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상지 저림감이나 이제 통증을 주로 나타나는 환자들이 오게 되지만 1, 2번 경추 불안정증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경추통을 비롯해서 후두부 쪽으로 뒤쪽 목 뒤로 이렇게 올라가는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목을 돌리는 과정에서 통증을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증상이 구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상의 차이로 두 개를 구분을 할 수 있겠군요. 다음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추 불안정증 발생하면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 그리고 수술 말고 다른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그 경추 불안정증은 결국은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인 구조가 생기고 그걸로 이제 신경이 압박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약물 치료나 보존적 치료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초기에는 물론 단순 통증 정도는 조절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수술로 가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어떤 그 형태학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 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경우고요. 그래서 보통 정도가 경미하고 증상이 없을 때는 뭐 스트레칭이랑 그다음 류마티스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다 보면 회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위의 인대도 늘어날 것이고 신경을 좁게 하는 부분도 점점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술적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환자에게 경추 불안정증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류마티스 질환이라는 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관절을 침범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잘 알고 있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일 거고 그 이제 류마티스 질환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죠. 이제 그 류마티스 질환이라는 정의 자체는 원래는 관절, 근육, 피부,
신경등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우리 몸에 어디에든 나타날 수 있는 원인 불명의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에서 이제 류마라는 어원이 나오는데 흐름이란 뜻이고요. 우리 몸에 흐름이 흘러가는 과정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런 질환들이 나타났다고 알고 있는 거고요. 네네. 흔히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고, 그 다음에 통풍, 루푸스, 강제성 척추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특히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 이제 염증성 침범이 우리 손 다음으로 많은 데가 이제 경추 1, 2번이거든요. 1, 2번에 연결하는 그 다양한 인대들, 그리고 관절들의 류마티스 질환이 이완되고 나면 류마티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많은 약제들, 그런 것들 인해서 인대가 약하게 되기 시작하면 증상을 유발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쉬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추 불안정증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경추 불안정증은 단순 엑스레이만으로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특히 이제 류마티스 질환에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한 분들은 초기에 엑스레이만 좀 찍어봐도 저희 엑스레이 찍을 때 목을 굽혔다 찍고 뒤로 젖히고 찍고 이런 두 가지 영상을 봤을 때 이경추를 중심으로 제1경추가 앞으로 빠지는 양상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는 일반 엑스레이 검사 정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MRI 검사 필요한 거는 뒤에 신경 상태랑 그 다음에 인대 상태를 보기에는 MRI 검사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MRI 찍어서 신경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고, CT 검사는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CT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나사못이 들어간 길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나사못이 들어간 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검사고, 또 이제 CT 검사를 할 때 주로 혈관 검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후두에서 뇌 안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거든요. 이제 그 추골동맥이라고 하는데 그 추골동맥 주행을 충분히 알아야 그 동맥 손상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환자들이 대부분 MR 검사인데 CT 왜 하냐고 그러는데 두 가지 다 필요한 검사이긴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환자에게 많이 발병하는 경추 불안정증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영상을 통해 환자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리셨길 바랍니다. 정현준 교수님, 오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건강 정보가 가득한 영상은 한양대학교병원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만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